내 아랜데 무슨 일이오? 어디 관에서 사람을 함부로 끌고 간단 말이오? 산골 총각 하나가 쏟아지는 빛 속에서 창을 든 관차들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흘 전 그는 벼랑 아래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낯선 여인을 지게에 지고와 초막에 뉘었지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여인을 저도 모르게 제 아내라 둘러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째서 관의 추격을 받고 있는지 총각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화전마을 이쪽에 만춘이라는 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4, 구릿빛 얼굴에 어깨가 다부진 사내였지요. 산 중턱 외딴 초막에 살며 화전을 일구고 약초를 캐 산 아래장에 내다 파는 것이 그의 살림이었습니다. 만춘에게는 이상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장에 갈 때도 약초만 팔고 얼른 산으로 올라왔고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런 만춘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총각은 어째 사람 사이에 안 섞인 후 부모 없이 자라 그런가 정이 메말랐지 뭐야. 하지만 만춘이 사람을 피하는 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지요. 그것도 예사로운 병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만춘은 그 일을 입에 담지 않았고 다만 밤마다 낡은 호패 조각 하나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비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만춘이 67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낯선 사내 하나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지요. 몸에 상처를 입고 쫓기던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만춘의 아비는 그 사람을 광에 숨겨 며칠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지요. 며칠 뒤 관차들이 들이닥쳤고 만춘의 아비는 죄인을 숨겼다는 죄목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지요. 어미마저 그 화병으로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 사람을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러다 집안이 망한다. 어린 만춘의 손을 잡고 눈을 감던 어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춘은 그 말을 뼈에 새기고 살았지요. 그래서 사람을 멀리했고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을 주면 잃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 어린 나이에 배워버렸으니까요. 그날도 만춘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내려앉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만춘은 캔 약초를 망태기에 담고 서둘러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빗줄기가 어찌나 굵던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벼랑 아래쪽에서 무언가 희끗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춘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비볐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비탈 아래 흙탕물 속에 엎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만춘은 미끄러운 비탈을 반쯤 굴러 내려갔습니다. 다가가 보니 젊은 여인이었지요. 진흙을 뒤집어서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몸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옷은 온통 찢기고 흙에 젖어 있었는데 그 옷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만춘은 여인을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앙상했지요. 만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함부로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는 뼈에 사무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산 사람을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러다 집안이 망한다. 어미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만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만춘은 여인을 등에 업고 지게에 실어 산을 올랐습니다. 빗속을 뚫고 초막에 이르렀을 때는 그의 온몸도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그는 여인을 방에 뉘고 젖은 겉옷을 벗겨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이 데워지자 여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추는 여인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진흙이 씻겨 나가자 세상에 눈처럼 흰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먹으로 그린 듯한 눈썹에 병색이 완연한데도 어딘가 범접하기 어려운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만추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뉘신가? 여인의 손을 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흘길 한번 해본 적 없는 듯 곱디고 온 손이었습니다. 손마디 어디에도 굳은 살 하나 없었지요. 산골 안악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흐트러진 머리에는 감나가 보이는 비녀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만추는 그 비녀를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은비녀였는데 뒷면에 무언가 자잘한 글자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지요. 만추는 그를 몰랐으므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별 희한한 사람을 다 주었구먼. 만추는 혼잣말을 하며 비녀를 여인의 머리맡에 도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나가 조밥을 지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조 한 줌이 전부였지만 그거라도 끓여 미음을 만들어 먹여야 할 것 같았지요. 밤이 깊도록 여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추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키며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기에 이 깊은 산속 벼랑까지 흘러들었단 말인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토록 상한 몸으로 홀로 떠돌았단 말인가? 만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오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여인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던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그러나 힘이 없어 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아직 몸이 성치 않소. 만춘의 말에 여인은 겁먹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집이요. 산속 초막이요. 어제 벼랑 아래 쓰러져 있는 걸 내가 업어왔소. 여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물었지요. 뉘신지요? 만춘이라 하오. 약초 캐고 화전 붙이며 사는 사람이요. 헌데 그쪽은 뉘시오. 어쩌다 그 지경이 되어 산속에 계셨소. 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한참 만에 여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길 잃은 사람입니다. 지나던 길에 산적을 만나 봉변을 당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그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만추는 그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여인의 말투는 산적에게 쫓긴 안악의 것이 아니었지요. 또박또박한 말씨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소. 그런 몸이나 추스르시오. 조밥 미음이라도 좀 드시오. 만추는 부엌에서 미음 그릇을 가져다 여인 앞에 놓았습니다. 여인은 그 초라한 조밥 미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평생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여인은 이내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 들고 천천히 미음을 넘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이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 같았지요. 만추는 괜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여인이 미음을 먹는 동안 만추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요. 만추는 마당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 아래 산길에 흙먼지가 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 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만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외딴 산속 초막까지 사람이 올라오는 일은 좀처럼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저렇게 여럿이 무리를 지어 오르는 것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만추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뉘신지 모르나 지금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소. 혹 그쪽을 찾는 이들이요?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음 그릇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만추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산적에게 쫓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훨씬 크고 무서운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저를 숨겨 주십시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만추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비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요. 산 사람을 숨겨 주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그 일이 말입니다. 어쩌자고 하필. 만추는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밖으로 내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부축해 방 뒤편광으로 데려갔습니다. 곡식 자루와 농기구가 쌓인 그 좁은 광에 여인을 숨기고 자루로 앞을 가렸지요. 소리 내지 마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추는 광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주인 있느냐? 거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만추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지요. 마당에는 관차 서너시 창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우두머리는 눈매가 사나운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만추는 짐짓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 산중까지 오셨소? 어젯밤 이 근방으로 도망친 여인이 하나 있다. 20살 안팎의 젊은 계집이다. 본 적 있느냐? 만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글쎄 올시다. 이 산속에 나 말고 사람 그림자 하나 얼씬한 적이 없소. 우두머리는 만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등골이 서늘할 지경이었지요. 광 안에서는 여인이 숨을 죽이고 있을 터였습니다. 만추는 광 쪽으로 눈길이 가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우두머리는 좀처럼 물러갈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창끝으로 초막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눈을 번뜩였지요. 수상하구나. 이 집을 뒤져봐야겠다. 관차들이 방으로 들어서려 하자 만추는 얼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대로 광문을 열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끌려갈 것이 뻔했지요. 만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안에 내 안 사람이 알아 누워 있소.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오. 우두머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안 사람, 자네 처가 있단 말이냐? 그렇소. 며칠 전부터 학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소. 옮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학질이라는 말에 관차들이 주춤했습니다. 돌림병이라면 함부로 방에 들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두머리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네 처의 얼굴을 좀 봐야겠다. 어디 데려와 보아라. 만추는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을 데려오면 관차들이 곧바로 알아볼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안 데려오면 더욱 의심을 살 판이었지요. 만추는 잠시 궁리하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내인데 무슨 일이오? 어디 관에서 사람을 함부로 끌고 간단 말이오. 병들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마당까지 끌어내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소. 만춘이 어찌나 큰 소리로 대드는지 관차들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만추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정 못 믿겠거든 관아에 가서 이 산골 만춘이 처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오. 나는 떳떳하오. 아픈 사람 붙들고 이 무슨 행패요. 우두머리는 만춘을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의심과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상하게도 그는 만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을 마주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우두머리는 창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허나 명심해라. 만약 그 계집을 숨긴 것이 드러나면
너는 물론이요. 이 마을 전체가 무사치 못할 것이다. 관차들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만추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지요.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했습니다. 낯선 여인을 제 아내라 둘러댄 것입니다. 아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짓을 그가 되풀이한 것이지요. 만추는 광문을 열었습니다. 여인은 자루 사이에 웅크린 채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갔소. 이제 나와도 돼요. 여인은 기어 나오다시피 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만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런 거 필요 없소. 어서 일어나시오. 만추는 여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무거웠지요. 관차 우두머리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만추는 여인을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이제 그만 사실을 말해 주시오. 관차까지 붙어 쫓는 걸 보니 사실이 아니오. 대체 뉘시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 쫓기는 게요. 여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여인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몰렸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몰렸다. 그럼 관아에 가서 밝히면 될 것 아니요? 여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밝히기도 전에 죽습니다. 저를 쫓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만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관아에 돌아가면 죽는다니 대체 어떤 사연이기에 그런단 말입니까? 만추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빛이 너무도 깊고 어두워 함부로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알겠소.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시오. 다만 몸이 나을 때까지는 여기 있어도 좋소. 대신 낮에는 광에 숨어 계시오. 언제 또 관차가 들이닥칠지 모르니. 여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여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지요. 이렇게 하여 낯선 여인은 만춘의 초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그저 수경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성도 집안도 말하지 않았지요. 만춘 역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름 하나만을 사이에 둔 채 한 지붕 아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경의 몸도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추는 수경을 지켜볼수록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수경은 밥을 먹을 때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걸음걸이 하나도 조신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알았지요. 만춘이 무심코 꺼내놓은 낡은 책 한 권을 수경이 술술 읽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만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를 다 아시오. 여인이? 수경은 흠칫 놀라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릴 적에 조금 배웠습니다. 만추는 더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굳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시 지체 높은 양반가,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집안의 사람일 것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 이 깊은 산속까지 쫓겨왔단 말인가. 만춘의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 만춘은 수경의 몸을 낫게 하려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캔 약초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수경의 몸에는 단순한 상처 말고도 무언가 깊은 병이 있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앓았고 때로 정신을 잃기도 했지요. 만추는 걱정이 되어 산 아래 봉구 어르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봉구 어르신은 산 아래 마을에서 약방을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백발의 등이 굽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젊은 시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이가 없었지만 의술만은 이 근방에서 딸을 자가 없었습니다. 만춘에게는 부모를 잃은 뒤로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어른이기도 했지요. 어르신 계십니까?
만춘이 약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봉구 어르신이 약재를 다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냐, 만춘이 아니냐, 어인 일로 왔누. 실은 앓는 사람이 하나 있어 약을 좀 지으러 왔습니다. 앓는 사람, 산속에 너 혼자 사는데 누가 앓는단 말이냐. 만춘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봉구 어르신에게마저 숨길 수는 없었지요. 그는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벼랑에서 여인을 주었고 관차가 쫓아왔고 제 아내라 둘러대 숨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봉구 어르신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여인의 생김이 어떠하더냐? 나이는 몇이고 몸에 무슨 표식 같은 것은 없더냐? 20살이 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살결이 눈처럼 희고 손이 곱디고 왔지요. 머리에는 은비녀를 하나 꽂고 있었는데 뒷면에 자잘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봉구 어르신의 손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비녀 혹은 비녀에 매화 무늬가 있지 않더냐? 만춘은 흠칫 놀랐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맞습니다. 매화 무늬가 있었습니다. 봉구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만춘에게 바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만춘아,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여인이 누구인지 나는 짐작이 간다. 허나 이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너도 나도 그 여인도 다 죽는다. 만춘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십니까? 봉구 어르신은 쉬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어느새 물기가 어려 있었지요. 그는 한참 만에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 말할 수 없다. 다만 이것만은 명심해라. 그 여인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쫓는 자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자들이다.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허나 노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허나 이미 내가 그분을 거두었으니 이것도 하늘의 뜻인지 모르겠구나. 만춘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봉구 어르신이 그 여인을 알아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만춘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대체 그 여인을 어찌 아십니까? 그저 산 아래 약방 노인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봉구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도 젊은 시절에는 산 아래에서 살지 않았느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말해주마. 지금은 우선 그분의 병부터 다스려야 한다. 몸에 깊은 독이 퍼진 것일 수도 있으니. 독이라니요. 그것도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약을 지어줄 터이니 가져가 다려드려라. 그리고 절대로 그분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라. 봉구 어르신은 서둘러 약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재를 정성껏 싸며 노인의 손은 내내 가늘게 떨렸지요. 만춘은 그 약 보따리를 받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봉구 어르신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상보다 훨씬 귀한 분, 이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자들, 그리고 몸에 퍼진 독. 대체 수경이라는 저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만춘이 초막에 돌아왔을 때 수경은 방 안에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은비녀였지요. 만춘이 들어서자 수경은 얼른 비녀를 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만춘은 이미 보았습니다. 수경이 그 비녀를 마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약을 지어왔소. 어서 시오. 만춘은 약을 다려 수경에게 건넸습니다. 수경은 약사발을 받아 들며 물었지요. 이 약을 지어준 이가 누구입니까? 산 아래 봉구 어르신이요.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의원이시지. 수경의 손이 흠칫 떨렸습니다.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수경은
아무 말 없이 약을 넘겼습니다. 만추는 그런 수경을 바라보며 이 여인과 봉구 어르신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얽혀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봉구 어르신의 약은 신통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수경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식은땀도 잦아들고 밤에 앓는 일도 줄었습니다. 만추는 그것이 못내 다행스러웠습니다. 수경이 기력을 되찾자 초막에는 조금씩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은 낮에는 광에 숨어 지냈지만 관차에 기척이 없는 저녁이면 방으로 나와 만춘과 함께 저녁을 들었지요. 처음에는 서먹하던 두 사람도 차츰 말수가 늘어갔습니다. 하루는 만춘이 산에서 돌아와 보니 방구석에 개켜져 있던 제 해진 겉옷이 말끔히 기워져 있었습니다. 솜에 뿌리며 옷 섭히며 뜯어진 곳마다 촘촘히 바느질이 되어 있었지요. 만추는 어리둥절해 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그쪽이 기웠소. 수경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심심하여 그만 서툰 솜씨라 흉하지요. 흉하다니. 아니요. 참으로 곱게도 기웠소. 만추는 기워진 옷을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누군가 제 옷을 기워준 것은 처음이었지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만추는 애써 그 마음을 감추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잘 입겠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만추는 문득 수경에게 물었지요. 그쪽은 원래 어디서 살았소? 물론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소. 수경은 조밥을 뜨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대답했지요. 아주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담장이 높고 뜰이 넓고 시중들은 이가 수십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큰 집에서보다 이 작은 초막에서 먹는 조밥 한 그릇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니 말입니다. 만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경의 목소리에 배인 쓸쓸함이 너무도 깊었으니까요. 담장이 높은 집, 시중드는 이가 수십, 만춘의 짐작은 점점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경이 이 초막에서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랐지요. 그 무렵 산 아래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쫓던 관차 우두머리 오영이라는 자가 마을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오영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캐물었습니다. 산속 초막에 사는 만춘이라는 자를 아느냐? 그 자에게 정말 처가 있느냐?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만춘이한테 처가 있다고요? 금시초문인데요. 그 총각은 여태 홀몸으로 살았습니다. 색시를 들였단 말은 못 들었는데요. 오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만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었지요. 오영은 곧장 산으로 올라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만춘의 얼굴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그 얼굴이 말입니다. 오영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십수년 전 그 역시 이 근방에서 한 사내를 잡아들이는 일에 가담한 적이 있었지요. 죄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끌려간 화전민 사내였습니다. 그때 오영은 상관의 명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도왔지만 끌려가면서도 제 어린 자식을 걱정하던 그 사내의 눈빛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이 지금 산속 총각의 얼굴과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설마 그 사내의 자식인가? 오영의 마음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지금은 그런 것을 헤아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잡아들여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그것은 상부의 지엄한 명이었으니까요. 오영은 마음을 다잡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오늘 밤 산속 초막을 다시 친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한편 그날 밤 봉구 어르신이 남몰래 산을 올라 만춘의 초막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수경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지요. 마마, 이 늙은 것이 마마를 다시 뵙습니다. 수경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마라는 호칭에 만춘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수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뉘시오. 어찌 나를 그리 부르시오? 봉구 어르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두 뺨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소인, 예전의 궁에서 내의원으로 있던 자이옵니다. 마마께서 어렸을 적 소인이 마마의 병을 돌본 적이 있사옵니다. 그 매화 비녀는 선왕께서 마마의 친정에 내리신 것이 아니옵니까?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감당해 온 두려움과 서름이 그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만추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그저 얼떨떨할 뿐이었습니다. 궁, 내의원, 마마, 선왕, 도무지 이 산골 초막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으니까요. 봉구 어르신은 만춘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춘아, 이제는 내게도 말해야겠구나. 놀라지 말고 들어라. 내가 거둔 이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횃불이 무더기로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 속에서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만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차들이요. 또 왔소. 봉구 어르신도 창밖을 내다보고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이번엔 그냥 물러갈 자들이 아니다. 어서 마마를 모시고 피해라. 만춘은 수경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밤, 산속에서 어디로 도망친단 말입니까? 횃불은 벌써 산 중턱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지요. 만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지요. 그는 봉구 어르신과 수경을 향해 빠르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마를 모시고 뒷산 굴로 가십시오. 예전에 제가 약초를 캐다 발견한 작은 굴이 있습니다. 좁아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지요. 거기 숨어 계시면 됩니다. 너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저는 여기나마 관차들을 붙들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 테니 그동안 피하십시오. 수경이 만춘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대가 남으면 그대가 죽습니다. 저 때문에 그대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춘은 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내 걱정은 마시오. 나는 이 산을 손바닥 보듯 아오. 관차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다니다 빠져나오면 돼요. 어서 가시오. 지체할 시간이 없소. 봉구 어르신이 수경을 부축해 뒷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수경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만춘의 뒷모습을 수경은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만춘은 초막에 불을 밝히고 아무 일 없는 듯 마당에 나와 섰습니다. 이윽고 횃불을 든 관차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그 선두에는 오영이 서 있었습니다. 만춘이라 했더냐. 내 놈이 감히 관을 속였겠다. 오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을에 알아보니 내게는 처가 없다더구나. 그 계집을 어디 숨겼느냐.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만춘은 태연히 대꾸했습니다. 처가 없다니요. 며칠 앓다가 친정으로 몸조리를 보냈소이다. 지금 이 집에는 나 혼자뿐이요. 정 못 믿겠거든 뒤져보시오. 오영은 부하들을 시켜 초막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방이며 광이며 부엌이며 남김없이 뒤졌지요. 그러나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오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만춘의 멱살을 틀어쥐었지요. 이놈 어디로 빼돌렸느냐.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바로 그 순간 오영과 만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횃불에 비친 만춘의 얼굴을 코앞에서 본 오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십수년 전 그 화전민 사내의 얼굴이 또렷이 겹쳐졌던 것이지요. 오영의 소나귀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냐? 오영의 입에서 뜻밖의 물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추는 영문을 몰라 눈을 찌푸렸지요. 내 아비를 어찌아시오? 아비는 내가 어릴 적에 관에 끌려가 돌아가셨소. 죄인을 숨겼다는 누명을 쓰고 말이오. 오영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짐작이 맞았던 것입니다. 눈앞에 이 총각이 바로 10수년 전 자신이 잡아들이는데 가담했던 그 사내의 자식이었지요. 오영은 뭐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둔 죄책감이 무섭게 요동쳤습니다. 부하들이 오영을 재촉했습니다. 우두머리, 어찌하오리까? 계집이 없으니 이자라도 끌고 가오리까? 오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내뱉었지요. 아니다. 오늘은 물러간다. 계집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더 있을 이유가 없다. 부하들이 의아해했지만 우두머리의 명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차들이 산을 내려간 뒤 만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듯 했지요. 오영이 어째서 자신을 놓아주었는지, 어째서 아비를 물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영의 눈빛에 서린 그 알 수 없는 감정이 만춘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윽고 뒷산굴에서 봉구 어르신과 수경이 내려왔습니다. 무사한 만춘을 본 수경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지요. 살아 계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만춘은 겸연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관차들은 이제 만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결코 그냥 물러가지 않을 것이었지요. 이대로는 세 사람 모두 위험했습니다. 만춘은 봉구 어르신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 마마께서는 대체 뉘십니까? 어찌하여 나라에서 저리 목숨을 걸고 쫓는 것입니까? 봉구 어르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었지요.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은 이 나라의 세자빈이시다.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되실 분이지. 만추는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세자빈, 이 나라의 국모가 되실 분. 그런 분이 어찌하여 이 산골 초막에 제가 지은 조밥을 드시며 계셨단 말입니까? 만추는 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경은 슬픈 눈으로 만춘을 마주 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만추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만추는 봉구 어르신과 마주 앉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그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지요. 어르신, 세자빈 마마께서 어찌하여 궁을 나와 이 산속까지 쫓겨오셨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봉구 어르신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들려주었지요. 달포 전 궁에서 변고가 있었다. 세자 저하께서 갑작스레 승하하셨느니라. 세자 저하께서요? 그렇다. 한창 젊고 강건하시던 분이 하룻밤 사이에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다. 궁 안팎이 발칵 뒤집혔지. 헌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었느니라. 누군가 저하의 죽음을 두고 세자빈 마마께서 저하를 독살하였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만추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마마께서 어찌 그런 일을.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허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마마를 잡아 국문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이대로 궁에 계셨다간 변변한 조사도 없이 사약을 받으실 판이었지. 그래서 마마를 아끼던 몇몇 궁인들이 목숨을 걸고 마마를 궁 밖으로 피신시킨 것이니라. 만추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곱고 여린 여인이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을 죽인 죄인으로 몰려 도망쳐야 했다니 말입니다. 헌데 어르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마께서 결백하시다면 어째서 그런 누명이 씌워진 것입니까? 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까?
봉구 어르신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일의 핵심이니라. 이 모든 것을 꾸민 자가 있다.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민한주라는 대감이지. 그 자는 오래전부터 세자 저하를 눈의 가시로 여겼다. 저하께서 성군의 자질을 타고나신 데다 부패한 신하들을 벌하려 하셨으니 말이다. 그럼 세자 저하를 독살한 것이 바로 그 민한주라는 자란 말입니까? 심증은 있으나 증좌가 없다. 그 자는 저하를 독살하고 그 죄를 세자빈 마마께 뒤집어 씌운 것이야. 마마만 없어지면 저하의 죽음은 그저 세자빈의 투기로 벌어진 참극으로 묻히고 자신은 아무 의심도 받지 않게 되니 말이다. 만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토록 무섭고 교활한 자를 상대로 힘없는 여인 하나가 어찌 맞선단 말입니까?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수경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우느라 눈이 부어 있었지요. 이제 다 아셨군요. 수경은 만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껏 감추어 온 이야기를 스스로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저하께서 승하하시던 그날 밤, 저하께서는 이미 몸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기력이 쇠하셨지요. 그날 밤 저하께서는 저를 부르시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제게 쥐어 주셨습니다. 수경은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매화 무늬가 새겨진 바로 그 비녀였지요. 이 비녀입니다. 저하께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 비녀 뒷면에 무언가를 새기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이르셨지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때가 오면 이것이 너를 살리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것이 저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만추는 비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뒷면에는 과연 자잘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러나 만추는 글을 몰랐고 수경조차 그 글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 번 들여다보았으나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하께서 목숨을 걸고 남기신 것이니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봉구 어르신이 비녀를 받아 유심히 살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글자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것은 예사 글이 아니로구나.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어딘가를 가리키는 표시 같기도 하다. 허나 이 늙은이의 짧은 식견으로는 당장 풀기 어렵겠구나. 시일을 두고 궁리해 보아야겠다.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밝힐 열쇠가 바로 눈앞에 있으되 그것을 풀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만춘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남편을 잃고 죄인으로 몰려 쫓기는 이 여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마음이었지요. 어르신, 마마, 저는 비록 글도 모르는 무지렁이 산골 총각이오나 이 일을 못 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마마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수경이 놀라 만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런 위험한 일을 그대는 이미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더는 그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마마, 저는 어릴 적에 아비를 잃었습니다. 남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였지요. 허나 이제는 다릅니다. 눈앞에서 억울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저는 2번 다시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만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경은 그 고든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봉구 어르신도 만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내 아비도 꼭 너 같았느니라.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 좋다. 이 늙은이도 힘을 보태마. 우리 셋이 힘을 합하면 하늘도 무심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세 사람은 뜻을 모았습니다. 힘없는 산골 총각과 쫓기는 세자빈과 늙은 의원, 조정의 실권자를 상대로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초라한 무리였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은밀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봉구 어르신은 밤마다 산을 올라 비녀의 글자를 궁리했고 낮에는 산 아래 소식을 살폈지요. 만추는 수경을 지키며 산속을 오갔고 수경은 초막에 숨어 지내면서도 손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어려서부터 궁에서 익힌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을 놓는 솜씨가 빼어났지요. 수경은 만춘이 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헝겊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며 난초며 그 정교한 솜씨는 산골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이걸 장에 내다 팔면 약값에라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만추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마의 손으로 이런 것까지 하시다니 당치 않습니다. 그대는 나를 마마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그저 수경일 뿐입니다. 그리고 얹혀 사는 처지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요. 수경이 옅게 웃었습니다. 만추는 그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겁먹고 창백하던 얼굴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만추는 수경에게 산나물 캐는 법을 알려주었고 수경은 만춘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지요. 만춘이 처음으로 제 이름 만춘 두 글자를 삐뚤빼뚤 써냈을 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오영이 이끄는 관차들이 여전히 마을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영은 만춘을 놓아준 뒤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만춘의 아비에 대한 죄책감과 상부의 지엄한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급한 전갈이 내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민한주 대감의 명이었습니다. 세자빈을 반드시 사로잡아 압송하라. 산채로 잡되 여의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처단해도 좋다. 기한은 보름이다. 오영은 전갈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었지요.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산속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다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민한주 대감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빈이 감쪽같이 사라진 지 벌써 달포가 넘었는데 아직도 종적이 묘연했으니까요. 민한주는 서안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계집이 살아있는 한나는 발뻗고 잘 수가 없다. 저하께서 무엇을 남기셨을지 알 수 없으니 민한주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죽은 세자가 남겼을지 모를 어떤 증좌였습니다. 세자는 총명한 분이었고 자신을 노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요. 그런 세자가 죽기 전에 무언가 단서를 남겼다면, 그리고 그것이 세자빈의 손에 있다면 이는 민한주에게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 민한주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민한주가 은밀히 부리는 자였지요. 강원도 산골로 사람을 더 보내라. 관차들만으로는 미덥지 못하다. 너는 직접 내려가 그 계집을 찾아라. 계집을 찾거든 몸에 지닌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와라. 특히 비녀나 서찰 같은 것이 있거든 반드시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가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민한주는 차갑게 웃었지요. 이제 그 계집도 계집이 지닌 무엇도 곧 자신의 손안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개 힘없는 여인이 조정을 손에 쥔 자신을 어찌할 수 있으리라고는 말입니다. 그러나 민한주는 몰랐지요. 그 여인의 곁에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려는 우직한 사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산속 초막에서는 봉구 어르신이 마침내 비녀의 글자에서 실마리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노인은 밤새 등잔 아래에서 글자를 들여다보다 문득 무릎을 쳤지요. 이것은 글자가 아니라 방향과 걸음수로구나. 만춘과 수경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방향과 걸음수라니요. 보아라. 이 자잘한 획들이 자세히 보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표식과 그 사이사이 점의 개수가 있느니라. 이것은 어딘가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몇 걸음을 가라는 지시가 아니겠느냐. 필시 저하께서 무언가를 숨겨 두신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수경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저하께서 남기신 증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것이다. 허나 문제는 이 표식이 어디를 기점으로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니라. 궁 안 어느 전각일 수도 있고 저하께서 자주 드나드시던 어느 곳일 수도 있지. 그 기점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 표식은 무용지물이니라. 세 사람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열쇠의 절반은 플러스돼 나머지 절반이 오리무중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다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추는 비녀를 소중히 수경에게 돌려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 기점을 알아냅시다. 그리하여 저하께서 남기신 진실을 온 세상에 드러냅시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만춘과 수경은 관차의 눈을 피해 낮에는 광에 숨고 밤에만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정이 도타워져 갔습니다. 하루는 만춘이 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달래 한 아름을 꺾어왔습니다. 붉은 꽃을 본 수경의 눈이 커졌지요. 이걸 저를 주려고 꺾어 오셨습니까? 만추는 괜히 뒤통수를 긁적였습니다. 산에 하도 곱게 피었기에 광에만 계시니 답답하실까 하여 수경은 꽃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궁에서는 온갖 진귀한 꽃을 다 보았지만 이토록 마음이 뭉클해지는 꽃은 처음이었지요. 수경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곱습니다. 그 무렵 봉구 어르신은 비녀 표식의 기점을 알아내기 위해 옛 궁의 지인들에게 은밀히 서찰을 보냈습니다. 노인에게는 아직 궁 안에 믿을 만한 옛 동료가 몇 남아 있었지요. 그 중에는 세자를 가까이서 모시던 늙은 내관도 있었습니다. 봉구 어르신은 그에게 세자가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곳, 남몰래 아끼던 장소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며칠 뒤 답신이 왔습니다. 그 서찰을 읽은 봉구 어르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찾았다. 기점을 찾았어. 만춘과 수경이 달려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르신? 저하께서는 생전에 궁 뒤뜰에 오래된 매화나무를 각별히 아끼셨다는구나. 그 나무 아래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시곤 했다지. 그리고 이 비녀에 새겨진 매화무늬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느니라. 저하께서는 그 매화나무를 기점으로 삼으신 것이다. 세 사람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비녀의 표식은 이러했지요. 궁 뒤뜰 매화나무로부터 동쪽으로 20걸음, 다시 북쪽으로 10걸음. 그 자리를 파면 세자가 남긴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자리를 파려면 궁에 들어가야 하는데 쫓기는 몸으로 어찌 구중궁궐에 발을 들인단 말입니까? 만춘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궁에 들어갈 방도가 있어야 할 텐데요. 봉구 어르신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습니다. 방도가 아주 없지는 않다. 허나 위험천만한 길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궁에서는 산나물과 약재를 진상받는다.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이 궁의 수라간으로 들어가지. 그 진상 행렬에 끼어들면 궁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릴 수도 있느니라. 마침 이 강원도 산골도 해마다 산나물을 진상하는 곳이 아니더냐. 만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상꾼으로 위장하여 궁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경이 놀라 만춘을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궁에는 저를 아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만에 하나 그대가 저와 관련된 것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허나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마께서 직접 가실 수도 어르신께서 가실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궁에 아는 얼굴 하나 없는 무지렁이 산골 총각입니다. 오히려 저이기에 의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춘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궁궐담을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는 산골 총각이야말로 가장 적임자였지요. 봉구 어르신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춘의 말이 옳다. 위험하나 이 길밖에 없구나. 다만 만춘아, 명심해라. 궁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티를 내서는 안 된다. 그저 순박한 진상꾼처럼 행세하며 틈을 보아 그 자리를 파고 물건만 챙겨 나오면 되느니라. 이렇게 하여 만춘은 홀로 궁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수경은 만춘의 보찜을 챙기며 좀처럼 손을 놓지 못했지요. 꼭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만약 그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수경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만춘은 그런 수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염려 마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마마께 진 빚도 있고 아직 갚지 못한 은혜도 있으니까요. 빚이라니요. 은혜를 입은 것은 저인데 마마께서는 제게 그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 나이 먹도록 제 이름 석자도 못 쓰던 무지렁이에게 말입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춘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은 세상에 오직 둘뿐인 듯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춘은 산나무를 잔뜩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봉구 어르신이 미리 손을 써둔 덕에 만춘은 강원도에서 올라가는 진상행렬의 짐꾼으로 끼어들 수 있었지요. 여러 날을 걸어 마침내 한양에 이르렀을 때 만춘은 난생 처음 보는 도성의 위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높은 성벽이며 즐비한 기와집이며 저작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며 산골 총각의 눈에는 모든 것이 딴 세상이었지요. 그러나 만춘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곳은 딴 세상 구경이나 하러 온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상행렬을 따라 국문에 이르자 만춘의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창을 든 수문장들이 진상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있었지요. 어디서 온 진상이냐? 강원도 산골에서 온 산나물이옵니다. 만춘은 짐짓순박한 시골 사람인 척 굽실거렸습니다. 수문장은 만춘의 짐을 대충 뒤적이더니 손을 내저었지요. 들어가라. 만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궁 안으로 발을 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궁은 넓고도 복잡했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만춘은 다른 짐꾼들을 따라 수라간 쪽으로 향하면서 눈으로는 부지런히 뒤뜰의 매화나무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수라간을 관리하는 상궁 하나가 만춘을 유심히 살피더니 다가온 것입니다. 너 처음 보는 얼굴이로구나. 강원도 진상꾼은 해마다 오는 자들이 정해져 있거늘 너는 네 집 아이냐? 만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지요. 만춘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예, 마님. 원래 오던 아재가 몸져 누워 소인이 대신 짐을 지고 왔습니다요. 소인은 그 아재의 조카뻘 되는 놈입니다요. 처음이라 뭘 몰라 굶더니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만춘이 어찌나 넉살 좋게 굽실거리는지 상궁도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촌에서 온 놈이라 그런지 어수룩하구나. 어서 나물이나 부려놓고 가거라. 위기를 넘긴 만춘은 짐을 부리는 척하며 슬그머니 뒤뜰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지요. 가지가 늙어 굽었으나 꽃만은 여전히 곱게 피어있는 나무였습니다. 저하께서 홀로 시간을 보내셨다는 바로 그 나무였지요. 만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춘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인적이 드문 때를 노려
매화나무로부터 동쪽으로 20걸음을 걸었지요.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10걸음. 그 자리에는 오래된 석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추는 석등 아래 흙을 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끝이 까져도 멈추지 않았지요. 얼마나 팠을까?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만추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냈지요. 기름 먹인 천으로 겹겹이 싼 작은 함이었습니다. 만춘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하께서 목숨을 걸고 남기신 진실의 증좌가 이 안에 들어있을 것이었지요. 만추는 함을 얼른 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흙을 도로 덮고 자리를 떴지요. 그런데 국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습니다. 다름 아닌 미난주가 산골로 내려보내려던 바로 그 자였지요. 그 자는 마침 궁에 들렀다 나가던 참이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는 만춘을 힐끗 보았습니다. 여느 진상꾼이려니 하고 지나치려던 그의 눈이 순간 만춘의 품께에 머물렀지요. 만춘의 옷섭이 무언가로 불룩했던 것입니다.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개석거라. 품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만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연한 척 대꾸했지요. 별것 아닙니다요. 촌에서 가져온 주먹밥이 좀 남아서 욕이나 할까 하고 넣어두었습니다요. 주먹밥, 어디 보자. 사내가 만춘의 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만춘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피했지요. 그 순간 사내의 눈에 의심이 확 짙어졌습니다. 이놈 수상하구나. 개석거라. 만춘은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획 돌려 냅다 달리기 시작했지요. 사내가 고함을 지르며 뒤를 쫓았습니다. 저놈 잡아라. 저 진상꾼 놈을 잡아라. 국문 앞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춘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골목을 꺾고 담을 넘었지요. 산에서 뛰어다니며 다져진 다리 힘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만춘은 도성의 낯선 골목을 이리저리 누비며 마침내 뒤쫓는 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어느 후미진 담벼락에 몸을 숨긴 만춘은 품속의 함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정체를 들킬 뻔했으나 그토록 찾던 증좌만은 무사히 손에 넣은 것입니다. 만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무사히 산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미난주의 손발들이 이미 도성 곳곳에 깔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춘이 손에 넣은 함 속에는 과연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성 외곽의 한 폐사에 몸을 숨긴 만춘은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어보았지요. 안에는 접힌 서찰 한 장과 작은 약봉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춘은 글을 조금밖에 몰랐으므로 서찰의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군데군데 알아볼 수 있는 글자만으로도 이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짐작했지요. 만춘은 서찰과 약봉지를 다시 함에 넣고 품에 단단히 감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밤을 틈타 도성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성을 벗어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성문마다 검문이 삼엄했고 검은 옷의 사내가 풀어놓은 자들이 골목마다 만춘의 인상착의를 캐고 다녔지요. 만춘은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성문 검문에 걸릴 뻔했습니다. 만춘은 얼른 길가에 쓰러져 앓는 신용을 했지요. 지나던 안악이 딱하게 여겨 물을 떠다 주었고 만춘은 그 틈에 병자 행세를 하며 검문을 피했습니다. 또 한 번은 뒷골목에서 검은 옷의 사내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만춘은 마침 지나가던 상여집 행렬 속으로 몸을 숨겨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요. 이렇게 만춘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도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성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만춘은 자신을 미행하는 그림자를 눈치챘지요.
검은 옷의 사내가 끈질기게 뒤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에서 잔뼈가 굵은 만춘이었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춘은 일부러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날 만한 벼랑길이었지요. 만춘은 이 길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지만 낯선 자에게는 목숨을 건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쫓던 사내가 벼랑길에서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습니다. 만춘은 그 틈에 잽싸게 몸을 날려 자취를 감추었지요. 이렇게 갖은 고생 끝에 만춘은 마침내 강원도 산골로 돌아왔습니다. 초막에 이르렀을 때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갈갈이 찢기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으며 며칠을 굶어 눈이 퀭했지요. 그러나 그의 품에는 그토록 애타게 찾던 함이 무사히 들어 있었습니다. 만춘님, 수경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만춘의 초췌한 몰골을 본 수경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지요.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면 무사히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았습니다. 저하께서 남기신 것을 찾았습니다. 만춘은 품에서 함을 꺼내 놓았습니다. 봉구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었지요. 서찰을 펼쳐 읽어 내려가던 노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럴 수가. 저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어르신,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봉구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찰의 내용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자가 죽기 전에 남긴 유서이자 고발장이었지요. 세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가 민한주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지요. 서찰에는 민한주가 세자를 제거하려 획책한 정황과 그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소상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봉지 이것은 저하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독이다. 저하께서 수라에 섞인 이 독을 발견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신 것이야. 봉구 어르신은 그 약봉지를 조심스레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전직 내의원이었던 노인은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비상이로구나. 그것도 서서히 몸을 상하게 하는 독약이야. 이것을 오래 두고 조금씩 먹이면 겉으로는 병으로 쇠약해져 죽은 것처럼 보이느니라. 저하께서는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다. 수경은 서찰과 약봉지를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외롭고 두려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내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증거를 남겼다는 사실이 수경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지요. 저하 어찌 이 모진 것을 혼자 감당하셨습니까? 어찌 제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만춘은 그런 수경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서 묵묵히 그 슬픔을 지킬 뿐이었지요. 한참을 울던 수경은 이윽고 눈물을 닦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얼굴에는 슬픔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이제 저하께서 남기신 진실이 제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어 저하의 억울함과 저의 결백을 함께 밝히겠습니다. 그것만이 저하의 넋을 위로하는 길입니다. 봉구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이오나 마마,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한주는 조정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들고 관하로 간다 한들 그 즉시 민한주의 손이 뻗칠 것이지요. 증거는 사라지고 우리 모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봉구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고 궁리했습니다. 그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민한주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단 한 분, 이 나라의 지존이신 임금께 직접 이 증거를 올리는 것입니다. 임금께서 친히 이 사건을 다스리시게 하는 것이지요. 다만 임금을 직접 뵙는 일이야말로 목숨을 몇 개는 내놓아야 하는 지난한 일입니다. 세 사람은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금을 직접 뵙는 길. 그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산 아래에서는 오영이 홀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가 산골에 내려와 궁에서 수상한 진상꾼 하나를 놓쳤다는 이야기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 진상꾼이 강원도에서 올라간 자라는 말에 오영은 직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영은 만춘이 무언가 중대한 일을 벌이고 있음을 눈치챘지요. 오영의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만춘의 아비를 죽음으로 뭔 일에 가담했던 자였습니다. 그 죄책감이 세월이 흘러도 가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마저 자신의 손으로 잡아들여야 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오영은 세자빈을 쫓으면서 이 사건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자빈이 저하를 독살한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정식으로 국문하지 않고 이리 은밀히 죽이려고만 하는가? 오영의 의심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한편 만춘은 임금을 뵐 방도를 궁리하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격쟁이라는 것이었지요. 억울한 백성이 임금의 행차 길목에 뛰어들어 꽹과리를 울리고 직접 억울함을 아뢰는 제도였습니다. 봉구 어르신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격쟁이 있었구나. 임금께서 능행을 나오시는 날, 그 길목에서 격쟁을 하면 임금을 직접 뵐 수 있느니라. 마침 며칠 뒤 임금께서 선왕의 능에 참배를 나오신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날 제가 격쟁을 하겠습니다. 만춘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봉구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지요. 만춘아, 격쟁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임금의 행차를 막았다가는 자칫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느니라. 게다가 민안주의 무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증거를 올리기도 전에 너를 없애 버릴 것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마께서 나서시면 잡히는 즉시 사약을 받으실 것이고 어르신께서는 연로하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잃을 것도 없는 몸이니까요. 수경이 만춘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어찌 잃을 것이 없다 하십니까? 그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어찌 살라고. 수경은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만춘은 그런 수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의 마음속에서도 이미 수경은 단순히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춘은 그 마음을 애써 눌렀습니다. 자신은 산골 무지렁이요. 상대는 장차 이 나라의 국모가 되실 분이었으니까요. 만춘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마마, 저는 반드시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일만 끝나면 마마께서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 마땅히 누리셔야 할 자리를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 말에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궁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곧 만춘과 영영 헤어진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수경은 그 마음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신분의 벽은 그토록 높고도 넘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만춘이 격쟁을 준비하는 동안 수경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문득 수경은 만춘이 처음 자신을 거두어 주던 그 빗속의 밤을 떠올렸지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내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목숨을 걸어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궁에서 수십 명의 시중을 받으며 살 때에도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수경은 이 초라한 산골 초막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어찌하여 나를 위해 이토록 목숨을 거는 것일까? 나는 저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수경은 밤새 만춘의 무사를 빌며 그를 위해 손수 무명 저고리 한 벌을 지었습니다. 만춘이 돌아오면 그 해진 삼배옷 대신 입히려는 것이었지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수경의 눈에서는 쉼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임금의 능행날이 밝았습니다. 만춘은 증거가 든 함을 품에 단단히 감추고 길을 나섰습니다.
수경과 봉구 어르신은 초막문 앞에서 만춘을 배웅했지요. 만춘은 마지막으로 수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씩 웃어 보였지요. 다녀오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만춘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수경은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부디 무사하기를, 부디 살아 돌아오기를. 수경은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임금의 능행 행렬은 장엄했습니다. 깃발이 나부끼고 갑옷 입은 군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임금이 탄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나아갔지요. 길가에는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려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만춘도 그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격쟁을 할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춘은 알지 못했지요. 그 행렬 속에 다름 아닌 민한주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한주는 조정의 실권자로서 임금을 지척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궁에서 만춘을 놓쳤던 검은 오세사내도 눈을 번뜩이며 인파를 살피고 있었지요. 이윽고 임금의 가마가 만춘이 있는 곳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만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이었지요. 만춘은 품에서 꽹과리를 꺼내 힘껏 두드리며 인파를 뚫고 행렬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상감마마, 억울한 백성이 아뢰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행렬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사들이 창을 겨누며 만춘을 에워쌌지요. 웬 놈이냐, 감히 어가 앞에서. 만춘은 그 자리에 엎드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소인 세자 저하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증좌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저하께서는 병으로 승하하신 것이 아니라 독살당하신 것이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그 말에 행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세자의 독살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벼락 같은 소리였으니까요. 가마 안에 있던 임금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임금은 가마를 멈추게 하고 명했지요. 그 자를 이리 데려오라. 무슨 소린지 들어보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한주가 다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마, 저자는 필시 미친놈이거나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자이옵니다. 어찌 저런 무엄한 자의 허튼 소리를 들으려 하시옵니까? 당장 끌어내어 국문해야 하옵니다. 민한주의 얼굴은 겉으로는 태연했으나 속으로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산골 총각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는 직감했으니까요. 민한주는 어떻게든 만춘의 입을 막고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검은 오세사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만춘을 처치하라는 신호였지요. 검은 오세사내가 슬금슬금 만춘에게 다가갔습니다. 곤란한 틈을 타 만춘을 찔러 없앨 참이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멈추시오. 우렁찬 외침과 함께 한 사내가 인파를 해치고 뛰어나온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오영이었습니다. 오영은 능행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아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는 검은 오세사내가 만춘을 노리는 것을 보고 몸을 날려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가 앞에서 감히 흉기를 드는 자가 누구냐? 이 자를 잡아라. 오영의 외침에 군사들이 검은 오세사내를 붙들었습니다. 민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근엄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모두 멈추어라. 짐이 친히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다. 그 자가 가져왔다는 증좌를 올리라. 만춘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함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 안에 서찰과 약봉지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지요. 임금의 명을 받은 내관이 그것을 받아 임금께 전했습니다. 임금은 서찰을 펼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어 갈수록 임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세자의 필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피 맺힌 고발이었지요.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건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독살이었다니.
게다가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진실을 밝히려 목숨을 걸었다니 임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서찰에 적힌 것이 사실이렸다. 저하가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갔으며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이, 그 배후가 누구인지 이 서찰에 명백히 적혀 있구나. 임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천천히 민한주에게 향했지요. 민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한주, 이 서찰에 적힌 이름이 바로 그대로다. 이것을 어찌 해명하겠는가. 민한주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회한 자였지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얼른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마마, 이는 모함이옵니다. 저 서찰이 정녕 저하의 필적인지 어찌 아시옵니까? 필시 저 산골놈과 세자빈이 짜고 위조한 것이옵니다. 세자빈은 저하를 독살한 죄인이옵니다. 그 죄를 벗고자 이런 흉계를 꾸민 것이 분명하옵니다. 민한주는 끝까지 세자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냉정했지요. 위조라. 그렇다면 이 약봉지의 독은 어찌 설명하겠는가. 그리고 이 서찰에는 그대가 수라간의 아무개를 매수하여 저하의 수라에 독을 섞었다는 정황이 소상히 적혀 있다. 그 아무개를 잡아다 문초하면 진위가 곧 드러날 것이 아닌가. 민한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찰에는 그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세자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독살한 자의 하수인이 누구인지까지 알아내어 낱낱이 기록해 두었지요. 이제 그 하수인만 잡으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붙잡혀 있던 검은 옷의 사내가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대감, 소인은 대감의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소인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수라간에 독을 넣은 것도 세자빈을 죽이라 한 것도 모두 대감의 명이 아니었습니까? 궁지에 몰린 하수인이 제 살기를 찾아 주인을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민한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측근이 등을 돌린 것이지요. 이제 그의 죄상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진노하여 명했습니다. 저 두 놈을 당장 하옥하라. 그리고 서찰에 적힌 수라간의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국문하라. 세자를 독살한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군사들이 민한주와 검은 옷의 사내를 끌고 갔습니다. 민한주는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을 쳤지요. 마마, 이는 모함이옵니다.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을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정을 손에 쥐고 온갖 권세를 누리던 자의 최후는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지요. 만추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세자의 넋도, 죄인으로 몰려 쫓기던 세자빈의 한도, 이제 풀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임금은 엎드려 있는 만춘을 굽어보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대는 위기에 이토록 위험한 일을 하였는가? 세자빈은 지금 어디 있느냐? 만춘은 고개를 들고 그간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빗속에 쓰러진 여인을 거두었던 일부터 그 여인이 세자빈임을 알게 된 일, 그리고 비녀의 암호를 풀어 증거를 찾아낸 일까지 낱낱이 아뢰었지요. 임금은 만춘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고 탄식했습니다. 일개 산골 백성이 아무 연고도 없는 세자빈을 위해 목숨을 걸었단 말이냐. 그 갸륵한 마음이 참으로 놀랍구나. 그래, 세자빈은 지금 무탈하냐? 예, 마마. 강원도 산골에 무사히 계시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억울함을 벗기만을 고대하고 계시옵니다.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세자빈을 궁으로 정중히 모셔오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세자빈의 결백을 온 천하에 알리라 하였습니다. 만추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지요.
한편 강원도 산골에서는 수경과 봉구 어르신이 애타게 만춘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춘이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기별이 없자 수경의 애간장은 다 녹아내렸지요. 어르신, 만춘님께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요? 어찌 이리 소식이 없단 말입니까? 마마,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만춘이는 산에서 잔뼈가 굵은 아이라 여간에선 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봉구 어르신은 수경을 위로했지만 노인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격쟁이란 워낙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애를 태우고 있던 그때 산 아래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또 관차들이 들이닥친 것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을 올라온 것은 관차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보낸 궁의 행렬이었지요. 곱게 차려입은 상궁과 나인들이 세자빈을 모시기 위한 가마를 받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 행렬의 앞에는 다름 아닌 만춘이 서 있었습니다. 만춘님, 수경이 버선발로 달려 나갔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만춘을 보자 수경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살아 계셨군요. 살아 돌아오셨어. 만춘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제가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하의 억울함도 마마의 결백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임금께서 마마를 궁으로 모셔 오라 명하셨습니다. 그 말에 수경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억울함을 벗었다는 기쁨과 이제 만춘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수경은 그 슬픔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무사히 돌아온 만춘이 고맙고 또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수경이 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동안 봉구 어르신은 만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어딘가 비장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만춘아,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이 늙은이가 내게 꼭 해 주어야 할 이야기가 있구나. 오래 묻어둔 이야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 봉구 어르신은 만춘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 아비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어릴 적 죄인을 숨겼다는 죄목으로 관에 끌려가 돌아가신 내 아비 말이다. 만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둔 아픔이었으니까요. 그 일을 어르신께서 어찌 아십니까? 봉구 어르신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비가 숨겨주었던 그 죄인이 실은 누구였는지 아느냐? 그분은 죄인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쫓기던 선왕 때의 충신이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세자빈 마마의 친정 어른이 되시는 분이었다. 만춘은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제 아비가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수경의 집안 어른이었다니 말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때 그 충신을 영모로 몰아 죽음으로 몰 자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바로 젊은 시절의 민한주였느니라. 민한주는 그때부터 그 집안을 눈의 가시로 여겨 대를 이어 그 핏줄을 없애려 해왔던 것이다. 세자빈 마마를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 한 것도 그 오랜 원한의 연장이었지. 만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부모의 죽음과 수경의 고난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였던 것입니다. 내 아비는 그때 그 충신을 숨겨주며 이렇게 말했다지. 억울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내 아비는 그 신념 때문에 목숨을 잃었느니라. 그런데 만춘아,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인 내가 그 충신의 후손인 세자빈 마마를 다시 목숨 걸고 지켰구나.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느냐. 참된 은혜는 값을 묻지 않고 베푸는 데서 나오는 법이니 내 아비가 뿌린 씨앗이 내 손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야. 만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원망스럽기만 했던 아비의 죽음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것으로 다가왔지요. 아비는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가 지킨 그 신념을 아들인 자신이 이어받아 완성한 것이었으니까요. 만추는 품에서 낡은 호패 조각을 꺼냈습니다. 아비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어르신, 이것이 제 아비의 유품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아비가 어찌하여 남을 위해 목숨을 버렸는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비는 옳은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호패 조각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봉구 어르신은 만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구나. 내 아비도 하늘에서 너를 보며 흐뭇해할 것이다. 그 무렵 방 안에서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수경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만춘의 아비가 자신의 집안 어른을 살리려다 목숨을 잃었다니. 그렇다면 만춘은 자신의 집안에 크나큰 은혜를 베푼 은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수경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춘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지켜준 것도 어쩌면 그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고든 마음 때문이었으리라. 수경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윽고 수경이 궁으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곱게 단장한 수경은 산골 초막에서 지내던 초라한 여인이 아니라 다시 기품 넘치는 세자빈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만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떠나기 전 수경은 만춘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에도 세자빈의 몸으로 산골 총각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만춘은 화들짝 놀라 수경을 말렸지요. 마마, 이 무슨 일이십니까? 어찌 마마께서 소인에게 절을 하십니까? 당치 않사옵니다. 그러나 수경은 기어이 큰 절을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만춘을 바라보았지요. 만춘님, 그대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제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대의 아버님께서는 제 집안 어른을 살리려다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대의 집안은 제게 2번이나 크나큰 은혜를 베푼 은인입니다. 이 절은 그 은혜에 대한 저의 작은 도리입니다. 부디 받아 주십시오. 만춘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본 채 하고 싶은 수많은 말을 그저 눈빛으로만 주고받았지요.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이미 서로에게 깊이 닿아 있었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복받으며 사십시오. 수경은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만춘은 그 가마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지요. 그러나 만춘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수경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이니 그것으로 되었다고 말입니다. 수경이 궁으로 돌아간 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의 엄명으로 세자 독살 사건에 대한 국문이 열렸지요. 붙잡힌 하수인들은 저마다 살기를 찾아 아는 것을 낱낱이 토설했습니다. 수락 안에 독을 넣은 자, 그 독을 대준 자, 민한주와 뜻을 함께한 무리들이 줄줄이 밝혀졌지요. 민한주가 끌려 나오던 날, 국문장에는 수많은 백성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랏줄에 묶여 무릎 꿇린 초라한 죄인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임금이 준엄하게 물었습니다. 민한주, 내 죄를 아느냐? 민한주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발뺌을 하려 했습니다.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이 모두가 소신을 모함하려는. 그러나 그 순간 국문장으로 수락한 나인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바로 세자의 수라에 직접 독을 탄 자였지요. 그 나이는 벌벌 떨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소인은 민대감의 협박에 못 이겨 그리하였습니다.
대감께서 소인의 늙은 어미를 볼모로 잡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미를 죽이겠다 하셨습니다. 저하의 수라의 사흘에 한 번씩 그 독을 탄 것이 사실이옵니다. 그 증언에 국문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민안주의 마지막 발뺌마저 산산조각이 난 것이지요. 지켜보던 백성들이 저마다 분노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민안주는 끝까지 죄를 부인했으나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를 독살하고 그 죄를 세자빈에게 뒤집어 씌운 죄, 나아가 오래전 선왕 때의 충신을 역모로 몰아 죽인 죄까지 그의 오랜 악행이 모조리 드러났지요. 조정을 손에 쥐고 온갖 권세를 누리던 민안주는 그 죄로 인해 삭탈관직되고 가산을 몰수당한 뒤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무리 또한 모두 엄벌을 받았지요. 세자빈 수경의 결백은 온 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남편을 독살한 죄인이라는 누명을 벗고 다시 세자빈의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하게 몰렸던 세자빈을 동정했고 그 결백을 밝혀낸 산골 총각의 이야기에 감탄했지요. 만춘의 이야기는 어느새 저작거리의 화제가 되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오영은 능액날검은 옷의 사내를 막아선 공으로 죄를 덜었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나아가 오래전 자신이 만춘의 아비를 잡아들이는데 가담했던 일을 스스로 고하고 벌을 청했지요. 임금은 그 정직함을 가상히 여겨 오영에게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그간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오영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났습니다. 오래도록 그를 짓눌러 온 죄책감의 짐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일의 1등 공신인 만춘은 아무런 상도 바라지 않은 채 다시 산속 초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화전을 일구고 약초를 캐며 살았지요.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초막이 유난히 적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경이 머물던 그 짧은 나날의 온기가 떠난 자리에 더 큰 그리움으로 남았던 것이지요. 만춘은 수경이 기워준 겉옷과 지어준 무명저고리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수경이 놓아준 매화수를 들여다보며 그 짧았던 인연을 곱씹곤 했지요. 봉구 어르신은 그런 만춘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만춘아, 마음이 많이 허전하겠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마마께서 마땅한 자리로 돌아가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산골 무지렁이가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을 품습니까? 만춘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 밴 쓸쓸함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봉구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만춘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을 노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산에는 다시 진달래가 피고 졌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지요. 만춘은 겉으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수경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민안주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임금이 마지막으로 물었지요. 저하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 젊은 목숨을 그리 앗아갔느냐. 민안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제 권세를 지키기 위해 앞날이 창창한 세자를 도구로 서서히 말려 죽인 것이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잔혹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임금의 눈에서는 아비로서의 눈물이 그리고 임금으로서의 분노가 함께 흘러내렸지요. 가을이 깊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춘이 산에서 약초를 캐고 돌아오는데 초막 앞에 낯선 행렬이 와 있었습니다. 궁에서 온 사람들이었지요. 앞장선 내관이 만춘을 보고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산골 만춘은 어명을 받으시오. 상감마마께서 그대를 궁으로 부르시니 지금 즉시 입궐하라는 분부시오. 만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임금께서 이제 와 자신을 부르시다니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어명이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만춘은 봉구 어르신과 함께 궁으로 향했습니다.
궁에 이르러 임금 앞에 엎드린 만춘에게 임금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짐이 그대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다. 그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세자빈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세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혔다. 그 공이 하늘에 닿았거늘 어찌 아무 상도 없이 산으로 돌려보냈겠느냐. 그대가 상을 마다하고 떠났기에 짐이 이렇게 다시 부른 것이다. 임금은 만춘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우선 만춘의 아비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그 충절을 기려 벼슬을 추증했지요. 아비는 죄인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다 억울하게 죽은 의인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만춘은 그 소식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만춘, 그대에게도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그대의 충직함과 용기라면 능히 나라의 일꾼이 될 만하다. 그러나 만춘은 그 자리에 다시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마마, 성은이 만극하오나 소인은 벼슬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옵니다. 소인은 글도 겨우 깨친 산골 무지렁이일 뿐이옵니다. 아비의 누명을 벗겨 주신 것만으로도 소인은 여한이 없사옵니다. 부디 소인을 다시 산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만춘의 그 욕심 없는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권세와 재물을 좇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이토록 담백한 사람이 있다니 말입니다. 임금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과연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다. 좋다. 그대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억지로 벼슬을 맡기지는 않겠다. 다만 임금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의 말을 이었지요. 짐이 그대에게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다. 세자빈이 그대를 잊지 못하고 있다. 궁으로 돌아온 뒤로 하루도 웃는 날이 없고 늘 창밖 먼 산만 바라본다는구나. 짐이 그 연유를 물으니 세자빈이 말하기를 산골에서 지낸 그 짧은 나날이 제 평생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다 하더구나. 만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마음을 임금의 입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춘은 이내 고개를 숙였지요. 마마 소인이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겠사옵니까? 세자빈 마마께서는 이 나라의 국모가 되실 귀하신 분이옵니다. 소인 같은 미천한 것이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이옵니다. 임금은 만춘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이라. 그래, 신분이 문제로구나. 허나 만춘아, 세자빈은 이미 지아비를 잃은 몸이다. 저하께서 승하하셨으니 세자빈은 이제 세자빈이 아니라 청상의 과부일 뿐이다. 궁의 법도로는 평생을 홀로 수절하며 지내야 하는 처지지. 짐은 그것이 늘 가슴 아팠느니라. 아직 20도 안 된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평생을 그리 살아야 한단 말이냐. 만춘은 임금의 말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말을 이었지요. 짐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세자빈은 저하와 자식도 두지 못하였고 이제 궁에 남아 있어 봐야 평생 외로운 세월을 보낼 뿐이다. 하여 짐은 세자빈의 빈으로서의 지위를 거두고 다시 여염의 여인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세자빈을 죄인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세월을 위로하여 자유를 주려는 것이니라. 만춘은 그제야 임금의 뜻을 어렴풋이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임금은 인자하게 웃으며 물었지요. 만춘아, 만약 세자빈이 아니 수경이라는 한 여인이 산골로 돌아가 그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대는 그 여인을 맞이하겠느냐. 만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꿈에도 감히 바라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만춘은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어찌 그 여인을 마다하겠사옵니까? 소인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여인을 아끼고 지키겠사옵니다. 바로 그때 병풍 뒤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수경이었지요. 그동안 병풍 뒤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경의 두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세상 무엇보다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만추님, 만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임금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서로를 향해 다가갔지요. 이루어질 수 없다 여겼던 인연이 임금의 은혜로 마침내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여염의 부부가 되어 마음껏 정을 나누며 살 거라. 이는 세자를 지켜주고 이 나라의 억울함을 풀어준 그대들에게 짐이 내리는 가장 큰 상이니라. 만춘과 수경은 임금의 크나큰 은혜에 몇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궁을 나와 다시 강원도 산골로 향했지요. 봉구 어르신도 두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전 수경은 만춘에게 그동안 간직해 온 매화 은비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리고 모든 진실의 열쇠가 되었던 바로 그 비녀였지요. 이 비녀는 저하께서 제게 남기신 것입니다. 이 비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저는 목숨을 건졌지요. 이제 이것을 저하의 위패 앞에 바쳐 저하의 넋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저하께서도 제가 이렇게 새 삶을 사는 것을 하늘에서 기꺼워하시리라 믿습니다. 만추는 수경의 그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하의 넋을 기리는 조촐한 제를 올렸지요. 수경은 비녀를 위패 앞에 놓고 오래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인연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산골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단 옷도 성대한 잔치도 없었지요. 그저 산에서 꺾어온 들꽃으로 초막을 꾸미고 봉구 어르신이 주례를 서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대한 혼례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지요. 한때 만춘을 두고 정 없는 총각이라 수군거리던 안악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빌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산골 총각이 세자빈을 아내로 맞다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누. 그러게 말일세.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더니 다 옛말이 아니었어. 혼례를 마친 그날 밤 만춘과 수경은 초막 마당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수경이 만춘의 어깨에 살포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 빗속에서 그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이렇게 이어져 이 별빛 아래 그대와 함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만추는 수경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신기합니다. 정을 주면 잃는다 여겨 평생 사람을 멀리하며 살았는데 마마를 아니 이제는 부인이지요. 부인을 만나 비로소 정을 주는 법을 배웠으니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부인이 제 곁에 있으니 이 산속도 더는 적적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건넨 조건 없는 은혜와 그 은혜가 돌고 돌아 마침내 맺은 아름다운 결실이 담겨 있었지요. 봉구 어르신은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는 것을 보고는 다시 산 아래 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병든 이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냈지요. 이따금 만춘과 수경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약방에 들르면 노인은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만춘의 아이들에게 그 옛날 그 빗속의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오영 또한 죄책감의 짐을 벗은 뒤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관차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서며 살았지요. 만춘의 아비에게 진 마음의 빚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갚아 나갔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산골에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빗속에 쓰러진 여인을 거둔 산골 총각의 이야기. 그 조건 없는 선행이 돌고 돌아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온 세상의 악을 벌하였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참된 은혜는 값을 묻지 않고 베푸는 데서 나온다 하였습니다. 만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었기에 그 무엇보다 큰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복은 그의 아비가 먼저 뿌려둔 선한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헛되이 쓰러지지 않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 이것이 바로 그 산골 초막에서 시작된 눈물겹고도 따뜻한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